안녕하세요. 미션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정말 안 되겠냐? 이야기하지 마. 절대로 안 되니까. 정말 안 되겠어. 사정 좀 봐줘라. 나한테 사정 봐달란 말이 지금 나오니? 당신 엄마나 동생이나, 그리고 당신도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 다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정말 조금만. 닥쳐. 아니면 데리고 와. 근처로 오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나는 없을 거야. 그때 나 우리 애들 때문에 이혼 안 했었는데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나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계속 우기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정말 당신도 너무한다. 아니야. 암에 걸린 거라고. 그러대 당신 정말 이렇게 매몰차게 할 거야. 계속 이럴 거야? 내가 걸리게 했어? 네 동생 암 걸렸는데 내가 뭐 했냐고. 왜 나한테 매몰차다 그래? 당신 엄마도 있고 당신 동생 남편도 있고 그리고 당신도 있잖아. 왜 내 손을 빌리려고 하냐 이 말이야. 만만하니? 그래서 그래? 아니면 그냥 막 써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거야?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욕먹기 전에 그 입 닥쳐라.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조용히 살고 있는 나 그만 건드리라고. 자세하게 제 사정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너무 흥분하는 저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만 같거든요. 제가 저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쌍둥이 동생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어머니 그러셨죠. 쌍둥이 하나는 원래 죽을 운명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이다. 할자가 그러한데 슬퍼할 필요 없는 것이다. 네가 그 운명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나는 그지 같은 소리를 뱉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이란 것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못했으면 암이라는 것이 걸리냐고. 그러게 평소에 좀 관리를 하지. 다 제 동생 잘못이라 그리 말을 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고 저와 막말하는 시어머니 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게 굉장히 미안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시누이가 암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시누이의 아이가 총 3명입니다. 암 걸린 시누이가 시누이의 아이들 3명 건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결국 그들의 해결 방법이라고 내놓은 건 바로 저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를 온다 하더군요. 저희 집 근처로요. 저보고 시누이 아이 셋 그리고 시누이 남편까지 좀 돌봐달라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쌍둥이 동생 암 걸렸을 때 경험하지 않았었냐고 하면서 돌봐주라고 하는데 제가 해야만 하는 건가요? 내 동생 갔을 땐 그럴 팔자도 안 사람들이면서 지새끼 아프다 하니 지새끼 포함 애들 셋 게다가 남편까지 저보고 돌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나와 시어머니. 어머마,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래, 너한테 너무 실수를 했다. 내가 내 자식이 암에 걸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너한테 큰 상처를 줬었는데 그래서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지금 사과하셔도 어머니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좋게 말씀하셔도 제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고 그때 제가 받은 상처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요. 전 어머니에게 악감정 이제 없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악감정 없으시길 바래요. 그냥 각자 알아서 저도 제가 알아서 제 동생 케어했듯이 어머니도 어머니가 알아서 어머니 딸 케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마, 우리 딸이 애들만 셋이다. 그리고 우리 사위도 그렇고 우리 딸만 보는 거면 나 혼자 충분하지. 그런 게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게다가 사위도 챙겨야 하는데
너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럼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나요? 그게 아휴 우리 딸이 지 엄마 걱정된다고 그래서 오빠 옆으로 가겠다 하더라고. 우리 딸 그렇게 아프면서도 엄마를 먼저 생각하더라. 내가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나는 당연히 내 옆으로 오라 했지. 그런데 늙은 엄마한테 피해줄 수 없다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오빠와 언니에게 부탁을 하겠노라 하는데 내가 펑펑 울었다. 어머마 좀 부탁한다. 그리고 말 맞다나 오지 말라고 할 구실도 없는 거야. 누가 들으면 너 욕먹는 거다. 아프이 시내 좀 돌봐달라고 빌면서 들어오는데 그거마다 하는 며느리 정말 욕먹는 거야.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라. 나도 매일매일 갈 것이고 너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아 정말 며느리가 만만하죠. 내 핏줄 죽어갈 땐 그리 악담을 하더니 당신들 핏줄 아프니까 악담 뱉어내던 그 입으로 지금 부탁을 하네. 욕 먹는다고요? 그럼 그냥 욕 먹을게요. 그런데 남들이 나 욕하면 나도 얘기할게요. 이런저런 사정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걔 호구처럼 나는 며느리기 때문에 신을 받아줘야 하는 거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거절한 거다. 하겠다고요. 좀 제발 양심 좀 있죠. 계속 이러면 저 정말 이혼합니다. 암 걸린 딸에 이어 이혼남 되는 아들까지 보고 싶으세요? 너 정말 좀 너무하는구나. 아니 지금 어디 이혼 소리까지 꺼내냐. 내가 너한테 가해달라고 했어? 내가 중심이 되고 너는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우리 딸도 아파지니까 지 새언니 생각이 나서 좀 의지하고 싶어 그러는 건데 너 오늘 계속 그렇게 거절을 해야겠니? 그렇게 철벽을 쳐야겠어? 의지요? 어머니 말씀은 똑바로 하세요. 이용이 없는 거죠. 신우이랑 제 사이가 서로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가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아 그래 너 정말 잘났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 우리 딸 좀 살려보자고 내가 이렇게 비는데 싫다 이거냐고. 네 싫어요. 싫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제 딸 아니잖아요. 그러길래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머니 이런 일 당할 거라 예상 못했겠죠. 어떠세요? 어머니 일 대보니까 같이 못하겠다는 제가 원망스러운가요? 제가 못돼 처먹었다 생각 드나요? 제가 매정한 사람이라 생각되나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너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네 자식들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니들한테 재산 한 푼 안 줄 거고 그리고 절대로 찾아오지 말아라. 너도 나중에 네 딸 아픈데 너처럼 똑같은 며느리 들여서 방관하는 그런 상황 꼭 대보라고. 그럼 내 마음 알겠지.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겠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저주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기억하시죠? 제 동생 암으로 죽고 장례 치르고 온 날 어머니 저한테 그랬어요. 쌍둥이 하나는 죽을 팔자라고. 어쩔 수 없는 팔자라고. 아, 죽을 팔자가 어디 있나요? 그게 친동생 죽은 며느리한테 할 말이었고요. 신의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에요. 신의는 외동딸이라 귀해서 며느리가 수발 들어줘야 하고 내 동생은 쌍둥이라 죽는 게 당연합니까? 딸이 아프면 부모가 수발 들거나 결혼했으면 남편은 수발 들지 며느리 보고 수발 들라 안 해요. 더군다나 어머니처럼 막말한 시어머니는 더더욱이요. 저주하세요. 저도 같이 저주할 테니. 참, 신의도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어쩜 둘이 똑같을까? 어쩜 둘이 이리도 똑같이 영치가 없지? 둘의 입방정 때문에 이사날 나는 겁니다. 내 탓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그 후 이야기. 좀 도와달라는 남편. 저는 남편은 그래도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대요. 그래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를 줄 알았는데 핏줄이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저는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습니다.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 목을 비틀어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 자식만 귀하냐고. 내 자식도 귀한데 어디 그런 싼 입을 놀려댔냐면서요. 아, 인생이 참 어렵네요. 신우이가 어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제가 아니라 지들끼리 책임을 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먼저 선을 넘은 건 저도 아니었고 그들이었기에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기를 바랐을 뿐이라고요. 욕 먹는다 한들 달게 먹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배신의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아가 고생했다. 피곤한 건 다 가셨니? 고생은요 뭘,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죠. 아니다. 니들이 더 고생을 했지.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며느린 참 잘 들였구나 싶었다. 아가 정말 사랑한다. 네가 내 며느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너 같은 며느리 절대 없지. 우리 아들이 참 고생이 많았어. 네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기고 그리고 남자들끼리 있는 그 흔한 완력 싸움 때문에 우리 아들 참 고생 많았다. 네. 그런데 네 시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이긴 했다. 개부지만 정말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애가 엄난할까 싶어 혼도 많이 내고 했었던 거야. 우리 아들도 알겠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갔으니까 우리 아들도 한시름 놓겠지. 네, 어머니 그 사람도 알 거예요. 아버님이 그 일을 얼마나 챙기셨는지. 암튼 어머니 마음 잘 추스리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외롭지 않도록.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니들만 생각하고 니들 인생만 챙기도록 해라. 그래도 어머니도 혼자신데 더 자주 들여다봐야죠. 아니야. 이번에 니들 특히 우리 며느리는 할 일 다 했다. 사실 그런 거다. 친부도 아니고 개분데 그렇게까지 장례식해주는 거? 아무리 우리 아들이 우리 그 사람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겠다 해도 네가 싫다면 할 수 없는 거거든. 게다가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그 사람 가는데 한 푼 지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네 삼촌들이랑 이모들도 너무 너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맺힘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곱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아니에요. 당연한 걸. 뭐 그리 말씀을 하세요. 아니지. 절대 아니지. 쉬운 일 아니야. 칭찬받아 마땅해. 그러니 이젠 그 사람도 갔고 우리 아들 짐도 덜었을 테니 니들만 생각해. 그리고 말이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다들 한 마리씩 하더라. 네? 뭘요? 우리 며느리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게다가 우리 아들도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는 애인데 왜 이세를 낳지 않은 거냐고? 그게 어머니 그건. 알지. 나도 잘 알지. 그래서 나도 물어오길래 답변을 하긴 했다. 그동안 짐 같은 계보 돌보느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너무 고생이 많았었고 아이 가질 시간도 없었다고. 게다가 내가 한 푼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집 돌봐주고 지원해주느라 여유가 없었다고. 그런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냐고 내가 다 얘기했어. 네. 이제 하나 낳아라. 니들 짐 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제 아이 낳고 너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엄마 아빠 소리 들으면서 니들만의 가족을 꾸려야지. 다 끝났다. 그러니 이제 마음 편하게 아이 낳아도 돼. 어머니 이 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둘이 다 아이 생각 없다는 그 말? 아유 내가 나이 헛먹었는 줄 아니?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 시집 돌보느라 여유가 없어서 그리 말한 거 다 안다. 그런데 이젠 그럴 이유 없잖아. 네 시아버지 가셨으니 이제 니들 홀가분하게 생각해도 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무슨 말이요? 한 달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시아버지는 개부셨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엔 개부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이분이 남편의 친부가 아니구나 라는 게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우선 집안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부터 시작해서 장례 절차 밟지 않고 바로 수목장을 해야 하나부터 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일반적인 장례를 치러드렸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렸고, 그리고 홀로 남아있을 시어머니를 제발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었네요. 시어머니는 모든 집에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는 저희들 인생을 살라 하십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네, 이제 저희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에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것은 맞았지만 결혼 7년 동안 나이를 먹을 대로 먹어버렸고, 게다가 일에 묻혀 사는 바람에 목과 허리에 디스크라는 질병을 얻어버린 저는 처음에도 아이 생각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아이는 내 인생이 없다라고 확고해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라 하십니다. 완벽한 가정을 꾸리라면서요.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라 하는데 이제는 아이란 존재는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는데 저리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고심한 끝에 제게 한 말은 더더욱 당황을 넘어서 기괴하기까지 했었고요. 아, 돈 없는 시어머니면서 척까지 없는 시어머니.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서 그냥 이해하고 사는 며느리였는데 역시 시어머니란 존재는 잘해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가 봅니다. 한 번 정도는 화를 내야만 정신을 차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젯밤 꿈에 네 시아버지가 나왔더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 사실 너는 이런 거 잘 믿지 않겠지만 나는 이런 거 좀 믿는 사람이거든. 네? 아니 뭔데요? 말씀을 해보세요.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다 니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네 시아버지가 항상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는 죽어서도 내 곁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꼭 다시 나를 찾아올 거라고. 뭐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이가 너무 좋으셨으니까 네, 그 말씀 이해되네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제 네 시아버지 꿈꾸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뭐가요? 네 시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 거라는 말. 그리고 나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 말즉슨 단 하나. 바로 손주였던 거야. 아마도 우리 손주로 네 시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것 같다. 나는 환생을 믿는 사람인데 딱 그 말인 것 같아. 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나를 찾아오겠다는 말이 바로 손주로 찾아오겠다는 말인 것 같다고. 네 시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니? 딱 네가 아이 가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니? 네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몇 번을 했거든. 게다가 어제 꿈에 나와서 나한테 보러 간 게 있는데 아마 그거 같아. 얼른 손주 만들라고 하라고. 그래야 자기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고. 그 꿈 꾸고 나서 한잠도 못 잤어. 내가 너무 설레서. 아가, 아이 가져라.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올 것 같아. 네가 아이만 낳으면 내가 다 알아서 키울게. 어? 하나만 낳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기분 나쁘게 들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너무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하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치 없이 그러더군요. 시아버지가 남편의 핏줄이 아니어서 그렇게 안쓰러워했었는데 그렇게라도 핏줄을 엮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요. 아, 제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철이 없어야만 하는 걸까요? 나와 시어머니. 어머니. 그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매일 밤 아버님을 꿈에서 만나세요. 아, 저는 지금 어머니 말씀 너무 기괴하게 들립니다. 너무 무섭게 들린다고요. 그리고 목걸이 디스코 환자예요. 저보고 아이를 낳으라고요.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뒤치다꺼리 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을 손주이니 하나 낳으라고요. 아, 신경 쓰지 말라 하셨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굳이 그이한테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 말은 할게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이제 더 이상 내게 시집에 며느리 둘이 할 것을 강요 말아라.
만약 이유가 궁금하다면 당신 어머니에게 물어봐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어머니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손주를 못 낳아드려서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바로 차단할 거거든요. 그 후 이야기. 남편에게 저는 입번 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니에게 왜 제가 더 이상 시집을 시비라고 생각 안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를 차단했는지를 어머니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하더군요. 네,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게 죽을 듯이 미안해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영원히 차단 처리된 사람이 될 거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신의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동서.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일하느라 힘들지? 한 번도 안 해본 장사인데. 그래, 알아. 많이 힘들 거야.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서울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일 배우는데 이런 팔자가 또 어디 있나 싶어요. 아유, 동서. 그래, 알아. 많이 힘들 거야. 형님네 서울서 잘 살고 계신데 왜 저희만 이렇게 시골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주방일 안 하세요. 건강 좋지 않다고 입으로만 일하시는데 잔소리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아요. 아, 그래? 시간 내서 한번 내려갈게. 동서한테 다 맡겨놓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럼요. 미안해 하셔야죠. 지금 어린 제가 이렇게 시골살이에 시부모님 보양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 동서. 고생이 많아. 고생 많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시골로 내려온 거고 집 구할 돈도 없고 혼수할 돈도 없어서 시부모님 사시는 곳에 사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네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애 봐주시는데 제 성에 차지도 않고 저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 동서. 그럼 서울로 다시 올라와.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해서 어디 쓰겠어? 서방님 보고 서울서 다들 직장 잡아보라고 해봐. 그렇게 힘들면 올라와야지. 아니요, 그 일은 싫대요. 조금만 고생하면 이 가게 우리 거 되는데 왜 서울 가서 고생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알죠. 조금만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 가게에서 손 떼실 거고 저희 거 되는 거 당연한데 그냥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요. 젊은 나이에 너무 썩어가는 것 같아서요. 아, 동서, 힘내. 나는 힘내라는 말밖에 못하겠네. 한번 내려갈게. 아니, 오지 마세요. 솔직히 형님네 오시면 제전 한 번 더 가는 건데 불편하고 암튼 그래요. 그냥 가끔 이렇게 제가 카톡 보내면 저 위로만 해주세요. 저 이제 가요. 저녁 장사 준비하러 가야 하거든요. 오지 마세요, 형님. 제 나이 40줄이고 동서 나이 이제 고작 20 후반인 사람입니다. 서방님이 나이 차이 많은 하는 동서와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들은 동서가 이야기하는 시골, 사실 시골도 아니지만 시부모님 계시는 그곳에서 일을 도와가며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불평할만 하죠. 젊은 사람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장사에 게다가 연세 드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동서 정말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은 처음에 말렸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니라고요. 서방님은 아들이니 참아낸다 해도 어린 동서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를 선택한 건 순전히 동서와 서방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구하기 힘들어 15년 가게나 하겠다고. 본인들이 자처한 것이고 15님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살면 집 구할 필요 없겠다며 자기들 발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동선 힘이 든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하소연을 했고 올라오라 해도 그럴 수 없다 했고 내려간다고 해도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뭐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일을 좀 쳤습니다. 지방이라 땅값 비싸지 않으니 땅 사서 집을 아예 지어주겠다고요. 2층 집으로 지어서 1층에 시부모님이 2층에 동서와 서방님이 지내게끔 그리 수를 좋게 마음을 썼는데 동서의 입장 표명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와 동서. 형님,
그럼 그 집 짓는데 돈 얼마나 드나요? 지금 그 애가 알아보고 있는데 집 짓는 데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될 것 같대. 땅값은 뭐 그리 비싸지 않다고 하네. 그럼 그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는 서방님 명의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왜? 정말이죠? 아니면 아버님 명의로 해도 되고. 아버님이 어른이시네. 그것도 좋겠네. 그건 싫어요. 당연히 그의 명의라든지 아니면 저와 공동으로 명의를 해야죠.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고. 암튼 집 지어준다 하니 동서 좋아? 네, 좋죠. 그리고 가전도 싹 다 바꿔준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할 거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이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형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뭔데? 저기 어머님 아버님 지금 가게 말고 이것저것 처분하면 한 1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는 잘 사니까 그거 포기하시는 거죠? 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10억 저희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욕심 없어. 그럴 줄 알았어요. 다이는 그렇게 하셔야죠. 완전히 저희 발 못 빼게 하는 건데. 발을 못 빼게 하다니? 지금 집가를 지어주면서 저희 완전히 시부님한테 묶어놓는 거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얕은 수익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형님네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죠. 10억도 안 들여서 시부모님 둘째네한테 다 넘겨버리는 건데 뭐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할게요. 대신 저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15년 모시고 사는 곳을 내려간 건 순전히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돈도 없고 결혼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시부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동서와 서방님이 시부님 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게도 그렇습니다. 미시감치 접으려고 하셨던 거 서방님과 동서 때문에 잡고 있는 거였는데 오냐오냐 하니까 동서가 정신을 너무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능력 없어서 내려간 주제에. 그리고 집을 지어드리려고 한 것도 우선은 시부모님의 안전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지어드리는 거였어요. 그들에겐 2층에서 살라 했지만 남편이 이미 서방님에게 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로 올라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라와라. 대신 니네 능력껏 올라와야 한다. 여세 드신 부모님 거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니네 손으로 노력해서 벌어서 분가를 해도 하라고 그리 말을 했었거든요. 그냥 동서 기본 맞춰주느라 니들 위해 하는 거다 말을 했을 뿐인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얕은 수라니요.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싶지 않아서 얕은 수를 부린다. 시부모님 모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지금 누가 모시고 할 만한 연세도 아닙니다. 능력 없어서 붙어 사는 주제에 동서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군요.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게끔 해야지. 봐주다 보면 이게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나와 동서. 동서, 지금 말 다 했니? 네? 제가 뭘요? 지금 동서가 차갑게도 한참을 착각하고 있나 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게 아니야. 네? 무슨 소리예요? 집 지어주고 어머니와 아버님 가게에 동서네 거가 되고 어머니와 아버님 재산이 다 동서네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어머 형님 지금 욕심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어이없네요. 있는 사람들 더 한다더니 형님이 딱 그 짝이네요. 동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동서는 지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거야. 네? 얹혀 산다고요? 그동안 그냥 내가 참고 있었는데 오갈 데 없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받아주신 게 누구야? 동선이 거기로 안 갔으면 서울서 뭐 할 건데 결혼이나 했겠어. 형님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늙은을 다 나한테 밀어넣고선 양심 있으면 그리 말하는 거 아니죠? 누굴 보물로 알아요? 누굴 호구로 아냐고요?
아, 짜증나 정말. 야, 그럼 니들 그냥 나와. 거기서 나오라고. 모시지 않아도 되니까 니들 당장 짐 빼. 수식 제공해, 일자리 제공해. 게다가 나중에 가게도 줘. 니들은 봉사 본 거 아니니? 게다가 든든한 형이 집까지 지어준다면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면 감사하다는 인사가 먼저 아니니? 그리고 우리가 너를 보호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당장 나와. 거기서 나오라고. 누가 너 보고 모시라고 했어? 그리고 니들을 모시는 거라고? 야, 착각하지 마. 어린이가 이게 봐주니까 정신 좀 챙길래? 니들 수준을 지금 보라고. 니들이 지금 거기에 빌붙어 사는 거지. 모시고 사는 거야? 형님, 정말 왜 이래요? 왜 그렇게 험하게 말해요? 그럼 너는 얕은 손에 어쩌냐고 하는 말이 정상이니? 왜? 가전제품 말고 또 받고 싶은 게 있어? 근본 없는 거지 어디서 지금 주제도 모르고 나서고 있어. 야, 당장 짐 빼. 당장 그곳에서 나오라고. 니들이 안 모셔도 되니까 당장 나오라고. 이 썩을 거사. 그 후 이야기. 제가 동서를 이용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시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겠다 하면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시부모님 다 정리하고 생기는 10억 욕심나서 그럼 푼돈 관심 없습니다. 저는 동서의 마인드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방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참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냐오냐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뭐? 결국 집 지어주는 거 취소했고요. 시부모님 가게 정리하시라 했습니다. 서방님 시골로 내려가기 전 세워두었던 계획으로 진행하자 했어요. 그래서 동서 울고 불고 죄송하다 오해했다 하는데 저는 믿지 않아요. 분명히 나중에 딴소리할 사람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동서에게 오냐오냐 해주는 형님 그만하려고요.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고 얼른 분가하라고 재촉할 생각입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신의 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집은 스타크입니다. 남편과 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 뭐? 아버님이? 어떡해. 그러게. 다행히 더 큰 일로 번지진 않았는데 앞으로가 문제네. 아버님이 잘 회복되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지. 마침 지인 부모님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 알아는 데면 한 달에 4,500씩 든대. 그렇게나? 많이 드는구나. 나 아버지 꼭 회복시켜 드릴 거야. 꼭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시게 만들 거야. 그래, 그래야지. 아버님 회복되실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 재활비는 재활이 되실 때까지 내가 부담하려고. 뭐? 자기 혼자? 도련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잖아. 같이 나눠서 내야지.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나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부모 아니다 이거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우리 벌이가 둘이 벌어서 6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하면 우리는 애들이랑 어떻게 살라고. 다 살아줘. 애들 학원 끊고 우리 나가는 돈들 줄이면 돼. 자기야. 작년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집에는 큰 풍파가 일었지요. 아버님의 병원으로 갑자기 매월 목돈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돈이 아까웠냐고요? 정말 솔직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니 시동생과 시누이와 함께 나눠서 부담하고자 했는데 남편은 자신이 장남이니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병을 직접 치료해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마음 뭔지 알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리 드셨다면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2명의 아이가 있었고 월세살이에 차도 리스를 타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의 재활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길에 나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나. 어머니 구의 좀 설득해 주세요. 설득? 대체 뭘? 아버님 재활비를 도련님과 아가씨와 함께 나눠서 부담하자고 하니
한사코 본인 혼자 다 감당하겠다고 해서요. 그래, 우리 장남이 그런 애다. 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해.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을 그 누가 꺾을 수 있겠니? 어머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너희 둘이 괜찮게 벌잖아. 지금 네 말은 아버지 재활비 못하겠다, 뭐 그런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저희 둘이 매월 600만 원 조금 넘게 벌거든요. 거 봐라, 많이 벌잖아. 그런데 저희가 애가 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월세, 차 리스 조금 등등 나가면 빠듯해요. 살림을 치르면 되는 거야. 펑펑 써대니 그런 거지. 어머니, 저희 정말 최대한 아끼고 아끼며 살고 있어요. 적금 들어가는 비용에 약간의 잉여금 정도는 제할 비용에 보탤 수 있어도 전액은 무리예요. 내 아들 마음이 애미 마음이 그렇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니? 아니 그렇다고 아버지 살리겠다는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니? 어머니,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형제들과도 나눠서 같이 부담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걔들도 다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애비도 다 뜻이 있어. 아가씨는 자가에 집에 대출도 없잖아요. 도련님은 대기업 다니고 아직 혼자 사니 여유가 있어 거고요. 우리는 애들 둘에 월세집 사는데 어떻게 저희 보고 혼자 감당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휴, 난 모르겠다. 너희를 둘이 상의해야 할 문제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난 모르겠으니 그만 가봐. 당연히 어머님이 제 남편의 마음을 높이 사도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다른 형제들과 같이 부담하게 한다고 걱정 말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남편의 마음만 높이 살 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 정말 아버님도 저희 가정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제가 이상하다고 하니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전 아버님도 살리고 저희 가정도 살려야겠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우이와 시동생을 만났습니다. 신우이와 나. 언니, 웬일로 우리를 다 보자고 하셨어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아버님이 쓰러지셨잖아. 네, 쉽게 회복이 안 되시니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서 꾸준히 제어를 하셔야 하거든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제어를 계속 하시는 수밖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돌아온다고 하니 그거에 바라는 수밖에요. 그 재활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빠 재활이요? 그게 왜요? 한 달에 재활비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거 오빠가 본인이 알아서 다 한다던데요. 아가씨, 그게 말이 돼요? 우리 벌이가 뻔한데. 그래도 언니네는 둘이 벌잖아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외벌이에요. 그래도 저희는 4인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월세 리스비에 적금 조금 모으는 거 말고는 다 지출이에요. 오빠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한 거겠죠. 믿는 구석 뭐요? 없어. 제가 뻔한 사정 다 아는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재활비가 정확히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3분의 1에서 각출하도록 해요. 어머, 언니 왜 이래요? 오빠하고는 다 끝난 얘기예요. 우리만 자식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사정이 있죠. 애들도 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창 돈 들어가는데 아버님 재활비를 우리가 다 내면 우리는 투자 세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아, 언니, 이런 얘기하려고 우리 부른 거면 그만 갈게요. 우리도 나중에 때가 되면 부모님 부양하고 용돈 드리고 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외벌이를 애 키우느라 힘들고 막내는 장가갈돈 모아야 하니 다른 데 쓸 돈 없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까지 아버님 재활비 안 내면 아버님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우리 새 집에서 힘써야 한다고요. 아, 뭐래요? 지금 아빠 돌아가시라고 고사지네요? 우린 몰라요. 오빠랑 얘기해보세요. 이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일이니 자식들이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모르쇠를 일관하며 자신들은 돈을 못 내겠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평소 그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라고 자신하고 자랑하던 시부모님이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정말 자식은 제 남편뿐인 거 봅니다. 이기적이다 못해 남처럼 느껴지는 신의외 시도세에게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남편과 나. 야, 너 내 동생들 만나서 무슨 얘기한 거냐? 무슨 얘기 했겠어. 다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내가 다 부담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동생들을 따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당신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매월 4,500씩 아버님 뒷바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되든 안 되든 난 한다고. 그러면 자식을 이어서 부모를 포기하냐? 난 포기하라고 한 적 없어. 같이 부담하자고 했지. 그래, 갑자기 상황상 정확하게 3분의 1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쳐. 그러면 단 얼마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내가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토 달지 마. 그래, 애들 학원 다 끊고 먹을 거 쥐어가며 함께 나눌 형제들의 멀쩡히 있고 다들 사정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당신 혼자 알아서 해. 니달 월급부터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애들 가르치고 먹이고 이 도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을 버는 돈으로 아버님 재활비 내어드리고 당신 용돈이면 생활비 써. 그러면 돈이 부족하잖아. 못 들었어? 월 4,500이라니까? 그건 당신이 알바를 하든 투잡을 하든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말을 해야 내가 납득을 하지 않겠니? 야, 난 너 같은 사람으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이혼.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내가 줄 위자료는 없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매월 200만 원씩 양육비나 보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애들 양육비 보태서 아버님 재활비 내려는 거니? 내가 그 말에 대답을 꼭 해줘야 해? 야, 왜? 조금만 이성적은 되는데 감정이 앞서서 모든 것을 망치려는 거 보니 나도 당신이랑은 못 살겠네. 그래, 이혼해. 대신 그냥 이혼은 안 해. 잘잘못은 따지기 위해 이혼 소송할 테니 그렇게 알아. 그 일 이후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시댁에선 제게 아주 속석보 같은 말을 쏟아내며 거의 패를 취급을 하더군요. 저는 그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산 건데 그들은 아버님의 재활을 돕지 말자고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이유의 유책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기에 약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양육권은 제게 주어져 매월 남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자신이 동생들에게 아버님의 재활비를 함께 나누어 내자고 했나 보더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혼자는 다 부담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동생들도 참 지독하게 끝까지 거부를 하더랍니다. 자신을 내뱉은 말이니 스스로 해결하라면서요.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정말 진심으로 재활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앞뒤성을 안 가리는 남편과 모르쇠를 일관하는 시대 식구들로 인해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썩 나쁜 결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이기적으로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전 아이들과 살아야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드스님 리제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자친구와 나. 오빠는 왜 프로포즈 안 해? 프로포즈? 얼마 전에 했잖아. 뭐? 설마 그게 프로포즈였어? 몰랐어? 내가 반지 주면서 결혼해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냥 청혼한 거고 프로포즈 말이야, 프로포즈. 프로포즈가 초혼이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내 친구들은 프로포즈 받으면서 반지는 기본이고 명품 가방에 신혼살림 준비할 때 쓰라고 한도 몇 천짜리 카드도 받았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빠가 걔들 남자친구 남편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런 말은 하지 말자. 각자 상황과 능력에 맞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때가 되어 결혼은 하지만 요즘 병원이 좀 어려워서. 오빠, 나 주말에 친구들 만나는데 분명히 걔들이 물어볼 텐데 그냥 꼴랑 반찬을 받았다고 해? 너 그게 몇 캐럿인지 몰라서 그래? 알아. 그런데 그거 하나잖아. 아, 우리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하는 거야. 더욱 현실적이어야 해. 저는 2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귀는 동안 애교도 많고 싹싹한 모습이 좋았었는데 한 가지 좀 걸렸던 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조금 철이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지만 가끔씩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심통이 나면 아주 사람을 피가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사랑의 눈먼 바보라 그랬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변화와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신혼살림을 구경 가던 날, 여자친구와 나. 오빠, 오전에는 가전 쫙 둘러보고 오후에는 가구 보러 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자. 왜 안 오지? 누구? 너 기다려? 그냥 보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여기야, 여기. 엄마? 장모님이 오시는 거야? 엄마도 와야지. 장모님이 왜? 가전 가구는 엄마들이 전문가잖아. 장모님과 나. 김서방, 우리 김서방 오랜만이네.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 내가 우리 김서방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 오랜만인 줄 알았네. 여기까지는 웬일이세요? 웬일이긴. 가전 가구는 어른이 같이 봐줘야 해. 네. 내가 이미 다 알아봐뒀어.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네. 김서방, 운전해. 잠시 후 백화점에서 장모님과 나. 자, 여기에서 둘러보자고. 여기는 백화점 아닌가요? 보시다시피 백화점 맞지? 아, 가전을 굳이 여기서. 같은 브랜드의 제품도 백화점, 대리점, 할인점, 레벨이 달라. 무조건 백화점에서 사야 하는 거야. 그런가요? 저는 대형 할인점에서 사도 10년 넘게 다 잘 써왔는데. 아이고, 의사 양반. 의사나 됐어. 왜 그래? 이 정도는 써줘야 한다고. 우선 구경은 하죠. 내가 이미 시그니처 라인으로 견적도 다 뽑아냈어. TV 크기가 어느 정도면 적당한지, 냉장고를 몇 리터 정도로 할지 그런 것만 정하면 돼. 가격이 많이 높아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 하나 있는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면서 이 정도도 못할까 봐? 잠시 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이렇게 다 결제해 주세요. 어머, 어머. 장모님, 왜 그러세요? 어머, 이걸 어째? 왜요? 내가 가방을 바꿔 메고 나오면서 지갑을 안 넣었나 봐. 이걸 어쩌지? 그럼 다음 주에. 아니, 그러지 말고 우선 자네가 결제를 하게. 내가 돈은 이체해 줄게. 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날이면 어김없이 장모님이 나타나셔서는 드레스는 이걸로 해라.
예식장은 여기로 하자, 신혼여행은 저기로 가라 하시더니 결국엔 가전가구 고르는 날에도 나타나셔서는 당신 뜻대로 모두 결정해 버리셨습니다. 솔직히 좋은 거 비싼 거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알죠. 저도 좋은 거 비싼 거 쓰고 싶죠. 하지만 분수껏 살아야 하는 거기에 적당한 곳으로 살라고 했는데 장모님께서 좋은 거 쓰라며 굳이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셔서는 비싼 것으로 사주셨습니다. 아니, 사주신다고 하시고는 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였지요. 이후에 가구도 고급 가구점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곳에서 풀세트로 모든 가구를 선택했고 그곳에서도 우선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도록 장모님께선 가전 가구 비용을 입금해주지 않으시더군요. 여자친구와 나. 장모님은 요즘 잘 지내셔? 엄마? 엄마야 뭐 맨날 그렇지. 요즘에 우리 청첩장 돌리느라 맨날 약속이시더라고. 그래서 바쁘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갑자기 엄마는 왜? 아니, 그게. 오빠, 내가 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되어서 사실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아. 그래, 그럴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결혼하자니까. 내가 오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오빠가 나보다 8살이나 많으니까 자꾸 미루면 나이만 먹잖아. 괜찮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저번에 결제하고 온 가전 가구는 그냥 오빠가 산 걸로 하자. 뭐? 뭐라고? 뭐야? 그 반응?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집도 내가 매매하는데 가전 가구까지?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갚아 나갈 텐데 그냥 오빠 카드로 결제만 했을 뿐인 거잖아.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 오빠, 지금 뭐지? 이런 식이면 나 결혼 안 한다? 뭐라고? 아, 솔직히 너 좀 양심이 없지 않냐? 내가 양심이 없다고? 너 전엔 나보고 뭐라고 했어?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한다고 일하기 싫다며.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만 한다며. 그게 왜? 그런데 결혼해선 같이 갚는다? 그러면 너 계속 일할 거야? 일? 신혼여행 다녀와서 사직서 낼 건데? 아, 너 지금 나한테 취직하냐? 뭐? 취직?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맨몸으로 지금 시집 오겠다는 거잖아. 내가 잠시 미쳤었네. 하긴 8살이나 어린 네가 날 왜 좋겠다고 했겠냐? 내 직업 보고 다가온 건데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했었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뭐라고? 오빠 갑자기 왜 이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 먼저 일어날게. 그렇게 전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마지막이었던 자리를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간 그저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로만 바라봐줬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변해버린 여자친구의 이면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명확해지더군요.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파혼을 하자고 알리고는 계약한 집도 계약 해지하고 가전 가구도 모두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취소와 해약을 하다 보니 글쎄 모두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더군요. 파혼이 기정사실이 되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병원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일방적인 파혼이라고. 이건 혼인 빙자라며 그간 젊은 애를 갖고 놀았냐는데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저희 영업장이었기에 경찰로 불러 그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결혼을 꼭 목표로 하지 말라고 이자라도 그런 집과 그런 여자인 걸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제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연락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며 결국에 모두 떼어내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예비신랑. 저기요. 화났어? 정말 미안해. 미리 얘기 안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그만 말 걸어줘. 회사에 찾아봐도 안 만나주고 집에 가도 안 만나주고 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다 말할게. 정말 말하려고 했었어. 진짜야. 거짓말 하지 마.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말하려고 했다고? 웃긴다 정말. 와, 너 진짜 웃긴다. 자기야, 정말 나를 못 믿어서 그래? 내가 말을 못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가 몰라주면 정말 어쩌냐. 내가 왜 말 안 했는지 자기는 알아야지. 안 그래? 못 믿냐고? 너라면 믿을 수 있겠니? 결혼 앞두고 그렇게 빚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너 같으면 믿겠어? 다 자기 걱정할까봐 그런 거잖아. 자기 걱정 안 시키려고 그랬던 거잖아. 나도 밝히고 싶었는데 입에 떨어지지 않았어. 정말 말하려고 했다고.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하려고 했니?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야, 연락하지 마. 나까지 그지 같은 너의 인생에 끼게 하지 말라고. 연봉 6천 될까 말까는 놈이 빚이 뭐? 3억? 이 금융권에 그리고 뭐? 주식? 야, 더 이상 이빨 까지 마라. 연락하지 마. 만에 다시 한번 연락하면 나도 다 까발려 버릴 테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빚이 3억이라는 것을요. 왜 그런 빚을 진 건지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해요. 주식 정도쯤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알 필요 없었으니까요. 어쩐지 친구들이 수군된다 싶었는데 바로 남자친구의 빚 때문이었더군요. 잘못하는 일 많아도 나쁜 애가 아니다. 애는 참 착하다. 재수씨가 잘 돌봐줘라. 이제야 저 녀석도 빛이 보이는 것 같다 등등. 결혼하면 그 빚 같이 감당해 줄 거라 생각하고 친구들도 그리 떠들어댔나 봅니다. 정말 입들을 확 찢어버리고 싶네요. 카톡 차단하고 연락처 지워버렸습니다. 똥등에 빠질 뻔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2차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사람이었죠. 연락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이 아줌마도 정신 제대로 나갔더라고요. 나와 예비 시어머니. 헤어지는 거니? 결혼 정말 안 할 거야? 남자한테 빚 좀 있다고 파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네, 파혼할 거고요. 빚이 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준이던데요. 저는 그 빚 같이 갚을 생각 없습니다. 결혼 중단했고요. 그 사람도 아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얘 결혼이 장난이야? 니네 지금 어른들 가지고 장난하니? 어른들 인사 다 시켜놓고 이것저것 준비 다 하게끔 해놓고선 니들이 좀 싸웠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 말하는 게 정상이야? 결혼해야지. 어른들한테 다니었으면 그러는 거 아니다. 예의는 갖춰야 할 거 아니야. 어른들한테 인사 시켰으니 예의 차려야 해서 결혼하면 제 인생은요. 빚더미에 오르는 제 인생은 어쩌고요. 그냥 예의라는 거 말아먹은 여자 할 테니 무례한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무 상관없으니.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이래서 요즘 애들 하는 거구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파혼을 얘기하고. 3억? 그거 별거 아니다. 둘 다 이래서 갚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일을 키워? 그냥 조용히 하고 결혼해. 그리고 둘이 열심히 해서 갚아. 그리하면 될 것을? 너 정말 왜 그러니? 어머, 제가 왜 그걸 갚아요? 내가 빚졌어요? 내가 썼어요? 아드님이 쓴 거예요. 어찌 썼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남이 진 빚을 같이 감당합니까? 정신 나갔어요 내가? 그럼 너 파혼했다고 주변에 알리면 그 파장은 어떻게 할 거니? 너야말로 파혼에 딱지 붙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빚 3억? 그건 흔 아니야. 다 그 정도 빚지고 살아. 그런데 파혼은 너 그거 흠이다. 그 흠을 감당하겠다고? 게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면서. 여자만 흠이래요? 남자는 흠 아니래요? 말 참 이상하게 하네. 야,
그럼 너 결혼은 다 한 거야. 너는 뭐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뭐 이런 생각. 그런데 그거 아니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따라다니면서 네가 만나는 남자한테도 그렇고 네가 만나는 남자 부모한테도 그렇고 네가 파혼했다는 사실 다 알릴 거야. 직장 들어간다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조이 나눠줄 거라고. 파혼된 여자가 염치도 없이 결혼하는 거라고. 그리만 할 거라고. 이런 건 생각 못했나 보지? 이만큼 파혼이 흠이라는 거야.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아, 이 아줌마 정말 정신없는 여자일세. 어디 따라다녀 봐요. 앞뒤 분간 못할 정도로 정신없는 것 같은데 따라다닐 정신은 있겠어요. 뭐, 너 정말 다 했어? 우리 아들 판병신 만들어놓고 뭐? 정신? 야, 너 진짜 무서운 맛 좀 볼래? 넌 빚 없어? 아니면 너는 평생 빚 안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빚이는 게 뭐 죄인이야? 왜 우리 아들을 죄인 취급해? 빚 있는 게 죄인은 아니죠. 그런데 아줌마, 그걸 숨겼다가 들켰으니까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평생 빚 안 지고 살 자신은 없죠. 그런데 내가 아줌마 아들하고 이 사실 모르고 결혼했다 쳐요. 그럼 나는 시작부터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빚을 감당하는 건데? 만일 내가 그렇게 빚이 있었다고 해도 아줌마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니 이게 참네,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기는. 아줌마 지금 이런 시간에 아줌마 아들 감시나 잘해요. 그래 나의 그런 빚 있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감당 못한 빚 내는 순간 지와 말아먹는 거 한순간이에요. 아줌마 아들 때문에 아줌마까지 말아먹을 수가 있다고요.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까지 말아 처먹을 수 있었던 거라고요. 미안하다 입 닥치고 있어야 시점에 뭐 나를 쫓아다녀? 나는 그럼 동네방네 소문내는 수밖에 없겠네. 파혼녀라는 꼬리표 금이라고 했으니 알고 보니 결혼한 사람이 빚쟁이였더라. 게다가 시어머니란 사람은 같이 갚아주는 걸 원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나를 비난할까요? 아니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을 비난할까요? 지은아 이매나 참 가지가지하네. 연락하지 말아요. 빚쟁이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후달리거든요. 사이좋게 잘 나눠 갚으시고 제발 젊은 나이에 게임 파사이나 회생은 안 하길 빌게요. 벌써부터 시우자 인생이네. 완전 젠장입니다. 그 후 이야기. 헤어지는 게 당연하죠. 이유도 모를 빚이 있는데 그리고 만에 떳떳했다면 분명히 밝혔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자친구의 소비가 좀 크긴 했었던 것 같네요. 항상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게다가 차에 무슨 그런 소비를 하는지 그게 다 빚내 산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군요. 비싼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허세가 들어가는 순간 저건 완전 중병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빚을 지고 있었다니 결혼해서 같이 갚으면 되는 거라고? 완벽하게 네 혼자 쓴 거야. 네 치장하고 네 허세 부리느라 쓴 돈 갚아줄 만큼 내가 너 사랑하진 않나 보다. 시골자에 빠질 뻔했네. 절대로 다신 보지 말자.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오늘의 이야기 한다셨나요? 흔하는 흔하자령인데 이야기 인수연 나루의 인미시네. 우리 자연이 난